상철아, 아직도 그러고 사냐? 세상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창식아, 너 정말 성공했구나. 난 여태 기계만 닦고 살았는데. 인생은 한 방이야. 내 차에 타라. 너도 이제 신세 좀. 서늘한 새벽 공기가 공장 단지의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무겁게 내려앉은 시간, 상철은 어김없이 낡은 작업복 지퍼를 목끝까지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35년이라는 세월이 훈장처럼 혹은 깊은 흉터처럼 내려앉아 있었지요. 상철은 정밀 기계 엔지니어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금속의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기계의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히는 전설적인 기술자였지만 그런 상철에게도 요즘은 말 못할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까지 남은 시간은 단 6개월. 청춘을 바쳐 기계를 닦고 조이며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정작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 예상액 2억 5천만 원은 한때 큰돈이라 생각했지만 치솟는 물가와 아직 미대를 졸업해야 하는 늦둥이 딸 민지의 뒷바라지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기름때 묻은 장갑을 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조금 늦을지도 몰라. 아침에 건넨 그 한마디가 가슴에 얹혀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은 그저 몸 챙기면서 하세요라며 웃어주었지만 그녀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볼 때마다 상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보상이 고작 이것뿐인가 하는 서글픔이 밀려오던 그때 공장 정문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수입차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공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지요. 차 문이 열리고 내린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상철의 고향 친구 창식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철에게 돈 몇 푼을 빌려달라며 사정하던 창식이었습니다. 창식은 눈부신 롤렉스 시계를 찬 손을 흔들며 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이 상철이, 아직도 이 매캐한 기름 냄새 맡으며 살고 있었냐? 내가 너 보러 여기까지 왔다. 창식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그가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는 공장의 기름 냄새와 지독하게 섞였습니다. 상철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창식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근처 낡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식은 시종일관 상철의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상철아, 너 참 미련하게 산다. 내 기술이 아깝지도 않냐? 요즘 세상에 누가 정직하게 땀만 흘려서 부자 돼?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창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철의 35년 인생을 부정하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창식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려한 도표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바로 히토류 채굴건이라는 거다. 국가보안 프로젝트라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판이야. 나도 이걸로 3년 만에 빌딩 샀다. 상철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들에 고개를 저었지만 창식이 보여주는 통장 잔고의 숫자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그 숫자들 앞에서 상철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퇴직금 받아서 뭐 할래? 치킨집 할 거야? 그거 다 망한다. 이 기회 잡으면 너 우리 나이에 인생 역전이야. 민지 유학도 보내주고 정숙이 고생도 끝내줘야지 않겠냐? 민지의 이름이 나오자 상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보낸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상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창식은 상철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단 500만 원만 넣어봐. 일주일 뒤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그때 결정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너 부자 만들어주려고 온 거다. 상철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일 보던 달빛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지요. 아내 정숙이 정성껏 차려준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을 채웠지만 상철의 머릿속에는 오직 창식이 보여준 화려한 숫자들만이 맴돌았습니다. 상철은 결국 다음 날 아침 정숙 몰래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내 가족을 구할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상철의 등에 내리쬐는 햇살은 마치 곧 닥쳐올 폭풍 전의 고요처럼 불길하게 일렁였습니다. 이것이 상철의 35년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을 상철은 꿈에도 모른 채 창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식아, 어제 말한 거 일단 조금만 시작해 보려고 한다. 그 대답과 함께 상철의 인생 시계는 멈출 수 없는 파멸의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창식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낸 뒤 보낸 일주일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기묘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면서도 상철의 신경은 온통 주머니 속 휴대폰에 쏠려 있었지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수시로 화면을 확인하는 상철을 보며 동료들은 상철 형님, 요즘 어디 몸이 안 좋으십니까? 라며 걱정스레 물었지만 상철은 그저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아내 정숙과 저녁을 먹을 때도 찌개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500만 원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던 약속한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휴대폰 진동과 함께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확히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을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이 붙어 돌아온 것입니다. 35년 동안 잔업을 꼬박 채우고 주말까지 반납해야 겨우 손에 쥐던 돈이 단 일주일 만에 그것도 아무런 노동 없이 통장에 꽂힌 것이지요. 상철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었어. 창식의 말이 진짜였어. 상철의 머릿속에서 경계심이라는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아내 정숙을 위해 평소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한우 세트를 사들고 귀가했습니다. 정숙은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당신 퇴직한다고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줬나 봐요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상철은 그런 아내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정숙이 평생 일 안 하고 여왕처럼 살게 해줄 수 있어. 그날 밤 상철은 창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식의 목소리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상철아, 이제 내 말 믿겠냐? 그 300만 원은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이야. 지금 마침 히토류 채굴 독점권 2차 물량이 풀린단다. 이번에는 판이 커서 수익률이 최소 5배는 보장된대. 그런데 이건 단위가 좀 커. 최소 1억은 들어와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더라. 1억이라는 소리에 상철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0만 원의 달콤한 맛을 본 상철에게 1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수십억으로 가는 통행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어두운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위험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철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35년 성실함의 증표였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상철 선생님, 담보대출은 이자가 높은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상철은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철은 집을 담보로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회사 격리과를 찾아가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신청했지요. 동료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상철은 너희는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나는 이제 너희와 다른 세상을 살 거다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상철은 대출금과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합쳐 총 4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창식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상철은 창식이 소개해준 가짜 전문가 성준 팀장을 만나 화려한 사무실에서 대접을 받으며 에너지 자원 투자 확약서라는 가짜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철은 그 종이가 자신의 35년 인생이 녹아있는 결정체라고 믿으며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정숙에게는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 포상금이 나올 것 같다는 거짓말로 둘러대며 상철은 이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꿈꾸던 장밋빛 미래는 서서히 검은 그림자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4억 2천만 원을 보낸 바로 그날 밤 창식과 성준은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상철의 피 같은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민지의 유학 브로슈어를 뒤적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조금만 기다려. 상철의 그 혼잣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어두운 방 안을 떠돌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가장의 위태로운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비극의 시작을 예고하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삶은 이제 완전히 두 갈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공장에서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만졌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화려한 숫자들이 춤추는 차가운 모니터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4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한 후 상철은 창식이 소개해준 성준 팀장을 만나기 위해 수시로 반차를 내고 강남의 자산운용사 사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상철이 35년 동안 보아온 낡은 공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성준은 상철에게 최고급 커피를 대접하며 히토류 채굴 독점권이라는 가짜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상철 선생님, 이제 곧 국책 사업으로 공식 발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투자금은 최소 10배, 아니 20배까지 불어날 거예요. 평생 고생하신 보람이 이렇게 찾아오네요. 성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자장가처럼 상철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상철은 그곳에서 대접받는 시간이 자신의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느껴졌고 창식과 성준이 건네는 근거 없는 확신에 완전히 중독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서늘했습니다. 아내 정숙은 남편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색도 안 좋고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정숙의 걱정 어린 물음에 상철은 도리어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버려둬.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평생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던 남편의 돌변한 태도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은 이제 가족과의 식사 시간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딸 민지가 유학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상철은 곧 터질 대박을 상상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민지야, 걱정 마라. 아빠가 내 등록금이랑 유학비 남부럽지 않게 해줄 거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하지만 그 약속은 든든한 아빠의 모습이라기보다
벼랑 끝에 선 도박꾼의 처절한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밤마다 상철은 거실에 홀로 앉아 창식이 보내준 가짜 수익률 도표를 확인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억 자산가가 된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럴수록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은 창식으로부터 더 자극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상철아,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다. 정부 비자금이 유입되는 특수 물량이 나왔는데 이건 선착순이야. 지금 가진 돈에 조금만 더 보태서 딱 1억만 더 넣으면 배당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 그럼 다음 달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1억이라는 말에 상철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미 집 담보대출과 퇴직금까지 다 쏟아부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창식은 상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안 넣으면 이전 투자금 회수도 늦어질 수 있어. 이거 놓치면 너만 손해야. 불안감과 탐욕이 뒤섞인 상철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상철은 제2금융권, 아니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35년 동안 신용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기에 대출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연 24%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이었지만 한 달만 버티면 수십억이 들어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상철에게는 그저 작은 통행료로 보였을 뿐입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다음 달이면 다 갚고 우리 가족 해외여행 가는 거야. 상철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채 자금 1억 원을 다시 성준의 계좌로 밀어 넣었습니다. 총 투자금 5억 2천만 원. 상철의 모든 인생과 가족의 생존권이 단 한 장의 가짜 투자 확인서에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은 이제 공장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고 동료들의 평범한 웃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홀로 공장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며 창식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된다. 다음 달이면. 주문처럼 외우던 그 말은 사실 파멸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5년의 성실함이 묻어있는 그 손은 이제 사채 서류에 지장을 찍고 가족을 속이는 비겁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가장의 눈동자 위로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일 아침,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게 맞겠지요.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고 입안은 바짝 타들어가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철은 정수기 깰까봐 조심스레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리고 전산이 돌기 시작하면 상철의 인생을 바꿔줄 수억 원의 배당금이 찍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은 무심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상철은 1분마다 은행 앱을 새로 고침하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0원, 0원, 그리고 여전히 0원. 상철은 초조한 마음에 창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운전 중인가? 아니면 성준 팀장이랑 마지막 정산 중인가? 상철은 스스로를 달래며 수백 번이나 창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불안이라는 독액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철은 무작정 옷을 챙겨 입고 강남의 그 화려했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곳에는
상처를 반겨주던 대리석 바닥에 우아함 대신 굳게 닫힌 셔터와 임대문이라고 적힌 조잡한 종이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상철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몇몇 노인이 더 있었습니다. 상철은 현실을 부정하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씨가, 성준 팀장님, 안에 계시죠? 저 상철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복도의 서늘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놈들 사기꾼이라오. 어제 밤새 짐 싸서 다 도망갔단 말이오. 그 순간 상철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 동안 기름때를 묻히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적금, 아파트 담보대출, 퇴직금 중간정산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댔던 고금리 사채까지 총 5억 2천만 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상철은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햇살이 너무나 눈부셔 오히려 구역질이 났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화려한 외제차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창식의 얼굴처럼 보였지요. 상철은 정신없이 휴대폰을 뒤져 성준의 명함에 적힌 번호, 창식의 SNS, 그들이 보여줬던 국책 사업 문건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명함 속 주소는 가짜였고 SNS는 삭제되었으며 그럴싸했던 서류들은 조잡하게 편집된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상철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 돈, 우리 정숙이 돈, 민지 등록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상철 씨, 오늘이 이자 입금일인 거 아시죠? 오후 4시까지 입금 안 되면 집으로 찾아갑니다. 차가운 협박조의 목소리가 상철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35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빚을 지거나 남의 돈을 떼먹어 본 적 없는 상철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상철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기계를 고치던 당당한 엔지니어의 손은 이제 죄책감과 공포에 절어 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차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지요. 상철은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거세게 흐르는 강물이 마치 이곳으로 오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야, 정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철이 난간 너머로 발을 내디디려던 순간 휴대폰 진동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민지였습니다. 아빠, 나 이번 졸업 전시회 초대장 나왔어. 아빠가 꼭 제일 먼저 봐줘야 해. 사랑해, 아빠.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상철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5년의 성실함이 단 몇 달의 탐욕으로 인해 지옥으로 변해버린 상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아침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넋이 나간 채 한강변을 헤매고 있을 무렵 평화롭던 그의 집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은 여느 때처럼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다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들과 법원에서 나왔다는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난입했고 정숙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노란색 딱지들을 가구와 가전제품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상철과 정숙이 정성껏 닦고 아껴온 텔레비전, 식탁,
심지어 민지의 피아노 위에도 무자비한 빨간 딱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정숙이 울부짖으며 사내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서류에는 상철이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대부업체에서 연 24%의 살인적인 금리로 쓴 사채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합 5억 2천만 원. 정숙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정숙을 협박했습니다. 아줌마 남편이 돈 들고 튀었나 본데 이거 오늘 안 갚으면 집 경매 넘어가요. 딸내미 대학 졸업은 시켜야 할 거 아냐? 민지의 이름이 나오자 정숙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딸의 꿈을 위해, 가족의 노후를 위해 남편이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들이 사실은 모조리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 근처 골목길에 도착한 상철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정숙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차마 현관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골목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사채업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상철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들이 떠난 후 상철은 도둑처럼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딱지들이 마치 상철의 심장을 난도질한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정숙이 상철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말 좀 해봐. 우리 집 담보로 돈을 빌려 사채를 써?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우리 민지한테 이럴 수 있어. 정숙의 절규는 상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상철은 무릎을 꿇고 정숙의 발치를 붙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창식이 그놈이 다 해준다고 해서 우리 민지 유학 보내주고 당신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바보였어. 상철의 고백에 정숙은 그대로 실신하듯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하나 믿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현실 앞에서 정숙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딸 민지는 거실에 붙은 빨간 딱지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상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집과 공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상철은 공장에서도 사채 쓴 사람으로 낙인 찍혀 35년 쌓아온 명예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상사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상철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정숙은 식음을 전폐한 채 며칠을 누워만 있다가 어느 날 새벽 부스스 일어나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울고만 있으면 누가 돈을 갖다 준대? 일단 이 집부터 내놔요. 전세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이 급한 불부터 꺼야지. 정숙의 말은 상철에게 채찍질 같았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초연한 태도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때리고 욕하며 떠나버렸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정숙은 무너진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상철은 거실에 붙은 빨간 딱지를 떼어내지도 못한 채 아내와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성실함이 깃든 안식처를 떠나 이름 모를 낡은 단칸방으로 쫓겨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 가장의 잘못된 판단 한 번이 가족 모두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틈을 타고 들어와 가족들의 시린 가슴을 때렸고 정숙의 낮은 흐느낌은 어두운 방안을 메우며 지독한 슬픔에 마무리했습니다. 35년을 지켜온 보금자리를 떠나 짐을 옮기던 날 상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번듯했던 거실 가구들은 중고가전 판매업자에게 헐값에 넘겨졌고 빨간 딱지가 붙었던 집기는 압류 집행관들의 손에 무자비하게 실려나갔지요. 상철과 정숙 그리고 민지가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 하나 겨우 누울 법한 비좁은 방을 보며 상철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 동안 기름때 묻히며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의 종착역이 고작 이 차가운 지하방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가족들을 이 지옥 같은 구덩이로 끌고 들어왔다는 사실이 상철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상철은 모두가 잠든 새벽 홀로 방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뒤편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유서 한 장과 마지막으로 남은 사채이자 독촉장이 들어 있었지요. 나만 없어지면, 내 목숨값으로 나오는 보험금이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상철은 멍한 눈으로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 섰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단 한 번의 욕심 때문에 인생이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수치심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나무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마지막 결심을 굳히던 그 순간 뒤편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상철의 작업복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내 정숙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나랑 민지는 어쩌라고, 당신 혼자만 편해지겠다고 이러는 거야. 정숙은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상철을 찾아 헤맨 듯 발가락 사이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정숙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이랑 민지가 살아.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린 평생 이 빚더미에서 못 벗어나. 하지만 정숙은 상철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돈은 잃었어도 당신은 잃을 수 없어.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 없으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식당 설거지를 하든 시장 청소를 하든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제발 나쁜 생각하지 마요. 그때 뒤따라온 딸 민지도 상철의 품에 안기며 통곡했습니다. 아빠, 나 유학 안 가도 돼. 미대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세 식구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정직하게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아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벌 테니까 아빠 제발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내와 딸의 절규 섞인 진심에 상철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상철은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붙잡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허황된 꿈 때문에 놓치고 살았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상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35년 경력의 엔지니어라는 자존심은 단칸방 곰팡이와 함께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상철은 매일 새벽 4시 곤히 잠든 아내와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인력시장과 배달 대행 업체였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여전히 기계를 만졌지만 퇴근 후에는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배달 가방을 맸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 핸들을 잡는 상철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졌지만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떨리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정숙 또한 시장통 구석에서 붕어빵 기계를 잡았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그녀가 그 흐름을 뒤집었으며 손님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은 상철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이만큼이나 벌었어요. 저녁 늦게 돌아온 정숙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면 상철은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는 돈의 진짜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빚더미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이라는 등불을 켜고 땀 냄새. 나는 정직한 삶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딛는 상철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재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철의 뺨등을 긋고 지나가는 시간, 상철은 여전히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61라는 나이에 다시 시작한 밤샘 배달은 상철의 낡은 무릎과 허리를 쉴 새 없이 압박해왔지요. 35년 동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훈장처럼 여기며 공장에서 대접받던 엔지니어 상철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헬멧 아래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노년의 배달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배달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천 원. 주식창에서 수천만 원이 오가던 숫자에 눈이 멀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작은 돈이 이제는 상철의 손바닥 위에서 피눈물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꼬깃꼬깃한 돈들이 모여 사채 이자를 갚고 우리 민지의 저녁 식탁에 고기 반찬 한 접시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상철을 다시 달리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상철이 밤새 길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아내 정숙은 시장 입구에서 붕어빵 기계를 돌렸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고운 손은 이미 거뭇한 그 흐름과 익어버린 반죽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포장마차 천막을 찢을 듯 흔들어도 정숙은 묵묵히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상철은 전봇대 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저 여자 고생 안 시키겠다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내던진 욕심이 결국 내 아내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상처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검은 봉투에 붕어빵 몇 알을 담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이거 뜨거울 때 먹어요. 우리 아직 힘내야 하잖아요. 그 따뜻한 붕어빵 한 알이 상철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을 하던 상철은 번화가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잠적했던 친구 창식이 고급 일식집 앞에서 여전히 번쩍이는 수입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핏발로 물들었습니다. 35년 인생의 명예와 재산을 단숨에 앗아간 악마, 우리 가족을 지하 단칸방으로 밀어넣은 그 원수가 눈앞에서 버젓이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오토바이를 내팽개치고 창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 돈 내놔. 우리 가족 인생 돌려놔. 상철의 절규에 창식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상철을 밀쳐냈습니다. 상철아,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투자라는 게 원래 자기 책임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라. 창식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상철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흉기를 들고 쫓아가 끝장을 내고 싶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철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 아르바이트 월급 받았어. 아빠 좋아하는 갈비조금 샀으니까 빨리 와. 우리 셋이 같이 먹자. 민지의 맑은 목소리가 상철에 끓어오르던 증오 위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창식을 죽이러 달려가는 길 끝에는 또 다른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상철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 악마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리면 나를 기다리는 정숙과 민지는 누가 지킬 것인가. 상철은 피가 맺힌 주먹을 펴고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상철은 창식을 향한 증오를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를 지워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상철은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달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35년 동안 기계를 고치던 그 정교한 손등 위로 이제는 배달, 오토바이의 거친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숫자로 된 허상이 아닌 땀방울이 맺힌 정직한 노동이 주는 안도감이 상처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단칸방 고단하게 잠든 아내와 딸의 발치를 보며 상철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운다. 우리 가족 다시 햇볕 드는 곳으로 데려간다. 가장의 무거운 어깨 위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느다란 빗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도 흐르는 강물 앞에서는 결국 무색해지는 법이었나 봅니다. 상철이 단칸방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실은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시작한 이중생활은 상철의 몸 여기저기에 지울 수 없는 훈장을 남겼지요. 무릎은 비가 올 때마다 욱신거리고 손등은 찬바람에 갈라져 성할 날이 없었지만 상철은 그 고통조차 달게 받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사채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며 줄어드는 통장 대출 잔액을 볼 때마다 상철은 35년 전 처음 월급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보다 더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숫자에 눈이 멀어 잃어버렸던 가장의 자존감이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을 타고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상철의 가족에게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기름때 묻히며 기계를 만져온 상철의 정밀 기술을 잊지 않았던 옛 공장. 사장님이 그를 다시 찾은 것이지요. 상철 씨, 자네 같은 숙련공이 없으니 기계가 제멋대로네. 이제 그만 돌아와서 우리 후배들 좀 가르쳐주게. 기술 고문이라는 직함과 함께 다시 시작된 공장 생활은 상철에게 단순한 재취업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35년 외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은 순간이었지요. 상철은 다시 작업복 지퍼를 올리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부끄러워 숨기고 싶던 그 작업복이 이제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수트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아내 정숙도 드디어 시장통 붕어빵 기계를 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사를 하던 날 정숙은 단골 손님들에게 마지막 붕어빵을 덤으로 얹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상철의 말에 정숙은 그저 그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웃어주었지요. 여보, 붕어빵 구우면서 나도 깨달은 게 많아요. 달콤한 팥소가 들어가려면 밀가루 반죽이 뜨거운 불판 위에서 견뎌야 한다는 거요.
우리 가족도 그 불판 위를 잘 견뎌낸 거겠죠? 정숙의 그 한마디는 지난 3년의 모든 서러움을 씻어내주는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상철은 아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돈이라는 신기루에 내 소중한 사람들을 걸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늦둥이 딸 민지의 졸업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유학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빠의 곁을 지켰던 대견한 딸이었지요. 상철과 정숙은 깨끗하게 다린 옷을 입고 민지의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전시장 한복판, 민지가 그린 그림 앞에 선 상철은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상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나의 영웅, 나의 아빠였습니다. 상철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4억, 5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가 그 캔버스 위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빠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유학 안 가도 행복해.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번듯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빨간 딱지 대신 민지의 졸업 작품과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숙이 시장에서 사온 갈비가 놓였습니다. 상철은 소주 한 잔을 채워 아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녁에 같이 밥 먹을 가족이 있는 사람이더군. 내가 이제야 그걸 알았어. 정숙과 민지는 상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이 가족의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한때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상철의 인생은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피어오르는 단단한 꽃이 되었습니다. 35년의 성실함이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 덕분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음을 상철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상철의 얼굴에 깃들었습니다. 땀의 가치를 아는 가장, 그리고 그를 믿어준 가족이 함께 만드는 행복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며 상철의 위대한 재기를 그린 대서사시의 마지막 막이 감동적으로 내려왔습니다.